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전말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2부에선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계엄령 선포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국정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비상기업 선포와 해제는 한밤의 정치 드라마였다. AP통신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오늘 새벽 4시 27분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6시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6시간, 김현주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네. 비슷한 상황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정 역사가 한 44,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저는 80년대 중반 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격변기를 관통하는 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뭐 한동안 잊혀져 있던 그 한 페이지가 다시금 튀어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정말 그 민주화 산업화 동시에 이루고 또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위상으로도 그렇고 문화 대국이라는 위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어제 갑자기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정말 아직도 좀 어리둥절한 감을 잊게 하는, 그래서 우리 헌정 역사가 다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오래전에 보던 어떤 한 사진 한 컷 같았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퇴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 느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겨울은 서울의 봄보다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벚꽃 대선에서 단풍 대선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그게 제가 영화 러닝 타임을 보니까 한 14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겨울은 150분 만에 끝났어요. 155분. 네, 5분이죠. 거기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참 영화 한 편 정도의 순간밖에 안 됐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에 현재 이러한 초헌법적인 군인들이 국회에 온다라는 거 생각한 적도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 버스들이나 경찰관들이 어떤 집회에 관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국회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네. 군인들이 그것도 헬기를 타고 그렇게 뭐 240명 정도의 군인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초현실적인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오늘 탄핵안 소추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뭐 내일 0시에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서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탄핵은 최장 180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항상 봄에 벚꽃 대선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 순서를 보니까요. 내년엔 단풍 대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참 이중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의구심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이겁니다. 특히 이제 국회 지금 의석 구조를 볼 때 이게 바로 가볍게 해제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군인들이 어디부터 갔냐가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어저께 군인들이 군대가 제일 먼저 출동한 데가 국회예요. 예. 보통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군사 쿠데타를 보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어딘가요? 방송국 아닌가요? 그렇죠. KBS가 가장 그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과거의 쿠데타에 있어서는 예. 항상 방송국의 군인들이 먼저 와서 언론을 장악하고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의지라든지 어떤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방송국이 먼저였거든요. 국회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국회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얼른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저는 어제 대통령의 뜻은 알았을 거예요. 다수당의 150석 과반수 이상만 있으면 해제 요구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의원들 체포 또는 어떤 그 구금을 통해서 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라는 부분은 너무나 추측이 그 많은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은 저 의결 정적수가 안 된다. 아니죠. 아예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예. 하거나 예.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유를 들든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뭐 의장을 체포하겠다,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었다, 뭐 이런 뭐 그 억측이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의결 정독수를 그 빼기 위한 어떤 그 신체 어떤 인신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했을까? 네. 왜 계엄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낮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어떤 젊은 행정관들에게 쭉 한번 제가 취재차 전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네. 굉장히 제가 여러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도 대부분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라고 되게 답답해하는 게 대다수였고요. 그중에 되게 귀에 꽂힌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여당을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어떤 그 워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되게 귀에 꽂혀가지고 내일에 좀 남았었는데 이번 일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지금 집권 여당과의 갈등 관계를 벗어나고자 또 다른 여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축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만이라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서 어저께 어떤 계엄의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적 수단을 아마 대통령이 행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네. 예컨대 이제 경제 외교 큰 파장 끼치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인 야권의 지도자한테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선포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져 있는 권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권한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민주당에서 뭐 최근 들어서 탄핵을 남발할 때 있어서 그 이제 뭐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왜 그걸 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수단이다 견제의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은 그렇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 써서는 되겠느냐. 정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충격파로 타지자면은 뭐 100배, 1000배 더 강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비상계엄권을 발동을 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를 일단 뭐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도한 그 국회 폭주 이제 반헌법적인 세력들이 이제 국회에 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뭐 탄핵이나 예산안 가지고도 전횡하고 이런 거 사상 초유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만약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극히 굉장히 너무나 정말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어떤 뭐 좀 즉흥적인 결정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비상계엄을 발동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시간이 어저께 10시 반경에 이제 발표를 하셨단 네. 말이죠. 이것이 오히려 더 새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제 그 동원된 그 병력들을 보게 되면은 헬기 타고 이제 세대가 이제 내려서 뭐 50여 명 정도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국회를 좀 뭐 봉쇄한다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자면 뭐 그런 식의 보다 정교한 방편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또 관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주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식 일정 모두 취소한 상태고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밝혔습니다. 뭐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 표명한 걸로 전해졌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당 의총 얘기 다루겠지만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김현주 대변인 보시기에 대통령실 내각 네. 그다음에 그 참모진 사퇴 여부 네.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뭐 사퇴 결정하고 내각 총사퇴, 뭐 참모진 총사퇴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와 같은 엄청난 지금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의안까지 제출을 하고 이제 내일 날 바뀌면은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일이나 7일 날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내각이나 참모진의 총사퇴는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만약의 경우 뭐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뭐 대통령이 직무를 하실 수 없을 때 그 대행할 분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포함하는 내각 총사퇴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이 이전에도 국정 지지율이 뭐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참모진들이나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등 야 6당 여기 개혁신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했습니다. 제출 조금 전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철주한 부위원장님. 네네. 자, 내일 새벽에 이제 국회 보고하고 모레 이르면 모레 이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어떤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역풍은 고사하고 오히려 순풍을 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추진 안 할 이유가
뜬 것이고요. 네. 탄핵을 통해서 기존에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어떤 아무래도 역풍을 우려해서 네, 그런 거죠. 끌어내려야 하는데 근데 지금 어제 비상계엄 어떤 비상계엄을 하고 그걸 해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두 다 봐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특히 국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없다라는 어떤 확증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서 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순풍을 국민적 정당성을 오히려 등에 업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해야 될 때라고 좀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저기 어찌 보면 내란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내란죄의 어떤 구성 요건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반드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다음 질문이니까 그건 다시 드릴게요. 그 질문은.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탄핵은 당연히 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현주 대변인님. 네. 그동안 사실 그 야당 야권은 탄핵이 막 굴뚝 같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도부들은 조금 조심했어요. 차마 왜냐하면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그러니까요. 단어. 네네. 마음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정말 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제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야당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더더욱 지금 설주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게 역풍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국정 지지도가 워낙 낮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역풍을 우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되게 불리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이런 네. 심정도 일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에 속도를 확 내서 뭔가 결론을 내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사실상 그 지난번 장외 집회를 할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탄핵이든 하야든 뭐 개헌이든 간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끝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상정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급박한 것이 어떻게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상 목표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북핵에 관해서 CVID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킬 수 없고 완벽하게 네, 네. 이렇게 이 국면을 못을 박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서둘러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을 대하듯.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내란죄 혐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내란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내란죄라는 것이 어떤 국헌문란을 목적, 네. 그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어떤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제 근데 이 내란죄에서의 이 폭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어제는 대통령이 군대라는 어떤 그 군인을 이용해서 국회라는 어떤 국가기관을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중계로 봐버렸잖아요. 그 과정을. 군인들이 와서 국회에서 어떤 진입 과정 전부 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게 다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틀린 오히려 이런 내란죄가 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근데 어떤 법리 해석으로는 내란죄는 굉장히 엄격 해석을 하거든요. 네. 좁혀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판사 출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뭐 좀 갈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뭐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 직후라서 조금은 감정적으로 내란죄에 더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엄밀하다 그랬는데 뭐 어느 범위로 뭐 어느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기관이 어떤 방해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군인들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뭐 다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누구에게 지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동을 하는 데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어떤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관련해서 경찰, 그러니까 지금 국회 수비대 대장에 대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출입을 금지했잖아요. 네. 너 왜 막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아까 간단한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도 누군가의 무전을 받고 자기가 막은 것이다. 자기도 명령을 받고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명령권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지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의 어떤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검을 제기해서 이 부분과 관련 여야 합의된 특검을 해서 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지금 야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을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러면 그 국방부장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계엄사가 몇 시간 만에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라든지 계엄사에서 어떤 만들었던 문건 이런 부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으로 통과할 수 있으면 특검을 통과하고요. 아니면 검찰이나 이제 사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돼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만 뭐 나중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소상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하고 국방장관 해임 건의 이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탈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렸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보니까 탈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더라고요. 발언들을 보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세 가지 그 의결 사항 가운데 네. 이제 탈당이 이제 가장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네. 두 건에 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예민하고요. 그렇습니다. 의총뿐만 아니라 비상적으로다가 최고위도 열렸었거든요. 어제 밤에도 열렸지만 오늘 오전에도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도 소위 얘기하는 그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최고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그 탈당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 문제는 근데 조금 앞선 두 가지 의제에 비해서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하게 되면 내지는 그것이 뭐 꼭 탈당이라는 수단이 아니라도 뭐 윤리 제소를 해서 제명을 하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네.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당이었던 그 지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원리 원칙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헌법 정신 수호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요거는 조금 의견이 갈려서 합의가 도출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옛날에는 사실 그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임기 말에 네.
여당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차별화, 차기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건 지금 2년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없어진다는 말씀도 김 대변인께서 하셨는데, 자, 탈당을 만약에 하면 네. 어떤 정치적 그 파장, 어떤 정치적 결과가 초래될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는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당이 없어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대통령을 따라서 어떤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국민의힘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 혼자, 나머지 다 야당만 있는 것이죠. 네. 뭐 약간은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이 야당이 될 텐데 뭐 그런 형태로 가면서 어떤 좀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으로서도 의회 관계, 대의회 관계에서도 더 껄끄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협상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존중은 1도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 소추에 반대가 한다면, 지금 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확인해 보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반대를 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탄핵에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비상적 상황을 단순히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절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탈당, 자진 탈당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의사표현 시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탈당 요구는 더 드세질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내일 중에 어떤 의사표시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금까지도 그 탈당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어떤 민심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한다면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탄핵 시계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동이 되고 짝깍짝깍 가고 있는데, 자, 크게 두 개 이제 그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 판단이 있습니다. 네. 자, 국회 단계를 일단 얘기를 해보죠. 자, 3분의 2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경우에 3분의 2, 맞습니다. 200명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 8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예.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의 시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탄핵에 아마 가결에 동조하고 싶은 의원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의 사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의 괴멸을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시 이걸 정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 몸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가결을 해서 탄핵 소추로 갔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과거에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친윤 의원들이 이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나오는데 차별화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 임기 말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왜요? 지금 임기 말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임기 말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어떤 인식이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네. 당장 탄핵 속추가 만약에 의결이 되고 어떤 헌재에서 심판이 된다고,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국민적 비난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이탈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설주환 변호사의 분석은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반적으로 특검법 재의결했을 때 최근에 뭐 제일 많이 나서 이제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여권에서,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이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파면에 이른다,
요 문장 하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정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그 홍준표 시장 표현대로 하면은 밖에서 굴러온 돌이 어떻게 보면 그 괴멸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다시금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게 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임기 반환점 겨우 돈 지금에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이 여권에서 탄핵에 있어서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집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표결에서는 아마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일치해 주셨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도 많은 데다 퇴근 정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2km 정도 더 간 지점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 만큼 하객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먼저 산막에서 광명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안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남동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춘천 부근인 원창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춘천요금소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여러 번 이제 민주당은 요번에 안 되면 또 시도하고 해서 만약에 네.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 네.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헌재 6명입니다. 네. 그 어떻게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저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었을 때 좀 상정을 해서 네.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우리가 정적수 9인일 경우에 7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명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인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6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7인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와 마은영 후보를 추천을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처분을 해준 거예요. 6인밖에 되지 않았는데 7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심리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리를 하고 결정은 못 내린다라는 것인데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도 추천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된다 국회를. 근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럼 6인이잖아요. 그러면 소추가 된과 동시에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천자에 대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만약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일 경우에 네. 임명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추천, 그다음 국민의힘에서의 추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심리가 진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집결하거나 집결했거나 집결 곧 하거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대변님.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글쎄요. 그 당정대가 이미 오후에 네. 만나서 그러니까 총리하고 한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만났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그 자리에 함께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분들끼리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데 그렇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이 만남을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 집결했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윤 대통령이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남이 일단 이루어지기만 하면 한 발짝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게 대통령실에 집결했다는 게 반드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게 상황이 급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김 대변인 말씀을 들으니까 직결했다고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당연히 직결했다는 거는 만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셨죠. 네. 근데 이게 직결했는데 지금 대통령 성정을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안 만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스러운데요. 진짜 저 걱정이 오히려 지금은 만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본인 혼자 감정에 빠지셔가지고 정말 저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도 오판 중에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수습책이라도 머리를 모아야지 그나마 저는 윤 대통령의 스스로 어떤 임기 보장,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부로 저는 원래는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상적 권한이에요. 나라가 후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고. 근데 어제는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버튼을 대통령이 눌러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스스로 어떤 임기 보장을 스스로 팽개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시 오늘 대통령실 집결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것도 만나서 해결책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렇게 돼서 민심이 더욱더 이반되고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어떤 문구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그 질서 있는 퇴장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김현주 대변인님. 윤 대통령의 결국은 상황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총선 앞두고서도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 의정 갈등에 관련해서 51분 담화 발표하시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민심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것인가. 이거는 참모진들의 보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어제 그 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를 발표를 하고 이후에 4시 반경에 이제 해제 의결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도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표정이나 발표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 봐서 너무나 담담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이걸 또 거두어 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저런 관점이었으니까 계엄을 선포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루아침에 변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결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는 태도를 취한다거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거죠. 네, 여기서 긴박했던 어제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젯밤 비상계엄 담화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녹취 제일 뒷부분이요. 비상계엄 선포 해제하면서도 국회 향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 즉각 중지해 달라. 이제 국회를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게 계엄 선포한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께서는 선포를 하실 때도 네. 반국가 세력이란 말 참 간만에 들어서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역시 안 바뀌셨구나. 한 번쯤은 좀 바뀌었다고 제가 오판할 뻔했는데 반국가 세력을 어제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국회, 의회 다수당을 다수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표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국회 전체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면 의회를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을 본 것 같고 뭐 다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떤 거듭되는 의회의 탄핵과 입법농단과 예산농단이 있다 치더라도 네.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되는 결과를 내놓고 거기에 어떤 정 안 되면 다수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그걸 따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걸 비상계엄이라는 한순간의 비상적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걸 하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탄받고 위법 사항이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되게 많은 어젯밤과 관련한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어제 그 국무위원들이 정말 말렸다는 거예요. 이 선포하기 전에 오죽했으며 한 국무위원은 몸으로라도 막자 대통령한테 말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막자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시고 굳이 대통령이 그걸 선언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국무위원들이 이제까지 대통령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까?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했는데 그런 결과를 그 뒤집은 결과를 한 것이 저는 대통령의 앞날이 참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환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뭐 쭉 나가다가 뒷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선포한다는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집착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왜냐하면 행정과 네. 사법 기능이 이게 마비돼 있다고 좀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근데 대통령이 너무 예. 그 권한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관은. 그러니까 어떤 수장이 어떤 거리된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해 다 정해놔요. 네. 어떤 방통위원장이 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차순위,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장이 거리가 된다. 그러면 선임 감사위원 이런 식으로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왜 헌법 공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돼 있는 것을 왜 본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오판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주 대변님 아까도 약간 비슷한 얘기 조금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뭐 입법 폭주, 뭐 예산 폭주,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비판을 하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과 어떤 특별한 극단적인 행동이 나가는 건 또 별개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2대 원 구성이 된 이래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정말 무도하기 그지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가 나온 이후에 네. 보면은 입법 행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형법부터 형사소송법,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해서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이재명 대표만 쏙 빼놓은 식으로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고 그리고 또 입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헌정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감액만 있는 야당 단독 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는 화나실 만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또 보수 진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 과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나왔어야 하는가. 왜 그러면 사실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정무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이런 국면으로 가지 못하게는 못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계엄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당활동 집회시위 제한한다고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탈한 전공의도 48시간 내 복귀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처단. 포고령 내용 특히 전공의 미복귀 시 계엄법 처단. 이거 보고 어떠셨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의정 갈등이 잘 안 되시는 걸 네.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처단이라는 단어도 너무 섬뜩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한 전공의들 다 일반 국민들이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분들 이제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에요. 다들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고 계시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입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 과거 전공의였다는 이유, 이탈한 전공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말 어저께 그 포고령을 보고 너무 이게 솔직히 놀라셨죠? 이거 놀라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저께 한편의 코미디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더 깊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의료진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당신의 뜻대로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의 무려 5번째 상당히 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도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을 해요.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 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고 이 대표는 물론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려 했었다 주장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후속 기사들을 보니까 꼭 이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정정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만약에 진짜 근데 그런 뉴스는 오늘 민주당 쪽에서도 밝혀진 게 한 1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표적 삼아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뭐 정청래 의원 이제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썰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살만한 말을 못 하겠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거 저 예전에 김민석 최고가 얘기할 때만 해도 솔직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간민석이 돼가지고요. 이제 애연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는 말씀을 솔직히 저도 이제는 못 쓰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일설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선언과 선포를 하시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네. 정작 중요한 거는 어제 그 계엄의 어떤 파장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계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내용에 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뭐 파야 성명 내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이라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참담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실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6개월만 버티면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 의료계를 처단한다는 이 말, 처단이란 단어를 우리가 살면서 잘 쓰지를 않는 용어입니다. 뭐 장성택을 처단했다. 뭐 이런 정도에나 쓸 용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의료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포고령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분개할 만하다.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도 뭐 그것이 결과를 뭐 내놓든 안 내놓든 어쨌든 마주 앉아가지고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띄웠었는데 네. 야당도 안 와서 여의정이 됐다가 의도 나가서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무엇보다 2025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서 그 정원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논의조차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아주 짧게 정치권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될까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더 복잡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뭐 솔직히 지금 탄핵으로 계속 일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 집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진영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사실 한 20초 남았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유리함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만 추구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심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 말고 의회주의 확립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지원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향후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빠를 대신해 곁에서 늘 손과 발이 되어주는 10살 하민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유전병으로 인해 아빠와 고모, 삼촌도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민이 역시 시력 교정 안경을 착용 중이지만 점점 흐려지는 시야에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하민이 마음속엔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단열이 되지 않아 집에서도 늘 외투를 입고 있는 아빠와 하민이는 차디찬 겨울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곰팡이 핀 벽지와 천장까지 어린 하민이가 생활하기엔 너무도 힘겨운 환경인데요. 온기 어린 방과 따뜻한 한 끼가 그리운 두 사람. 아빠와 하민이가 조금 더 나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종일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6.9도, 대구 9.2도로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도 5도 안팎에 그쳤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낮 동안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전 영하 1도, 파주와 춘천, 제천 영하 5도, 전주 영상 2도, 대구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전주,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강수는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서 형태가 비나 눈으로 달라질 수 있어서 최신 기상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이를 해제했습니다. 한때 무장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의사당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표결은 오는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지자체장과 노동문화 종교계, 대학가 등 각계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1.44%, 코스닥 지수는 1.98% 내려갔습니다. 국제사회는 간밤의 한국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유엔과 유럽 주요국, 러시아 등은 우려를 표명했고 미 백악관은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일부의 2부에서는 계엄 해제 이후 전국 소식 이어갑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그냥 가결될 거라는 것도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김영준 교수님. 대통령이 밝힌 이유는 네. 뭐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형식적인 논리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뭐 우리 헌법 77조 5항을 보면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걸 이제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오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예. 본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얼마든지 그를 이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의결은 딴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예. 이제 그 의사의 과거에는 막 그랬었잖아요. 뭐 별관에 가서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의회 바깥에서 하는 거는 도저히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이제 나름대로 계엄군이 점령을 해서 예. 그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려고 했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는 네. 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10일 날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측이 전략적 모순이라는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는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비극이 있고 소극이 있거든요. 예. 우스운 얘기를 소극이라고 하는데 예, 예. 지금 비극이 아니자 소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됐다는 데에서 좀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립니다. 비극 아닌 소극이어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김영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왜 했을까요? 밀어붙이기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아마 본인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대로 계속 12월이 갔을 경우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약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총리도 말리고 그날 어저께 오후에 하여튼 참석하게 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고 말리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서가 매우 불안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헌법, 옛날에 국회 해산권이 있던 그때 헌법이 아니다는 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같은 것은 그냥 제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틀림없이 군에서 이거 막을 수 있다라고 봤겠죠. 그런데 이 쭉 오늘 점검을 해보면은 엉성하잖아요. 뭐 이런 쿠데타가 있어? 쿠데타를 이렇게 엉성하게 아무리 친위 쿠데타를 하지만 엉성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밀어붙이기식의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출세의 어떤 비결이었던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대선 선거 때 봤습니다마는 빠르게 가 하고 손짓 딱 하는 뭐 이런 걸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빠르게 결정을 했고 주변에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고 예스맨 몇 사람이 찬성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갔고 그 사이에 그 화만 내면 그러니까 역정만 내면 다 들어주던 이 문화 그 결국 그 문화에 대통령 본인이 결국은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온 국민 내지는 전 세계에 보여준 거고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상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김영진 교수님.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47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제 루즈벨트가 4번을 했어도 딱 한 대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7명의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많은 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이 가버닝 스타일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대통령의 인식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식 구조. 그 인식 구조는 오랫동안 그 사람이 겪었던 사회화 과정 또는 뭐 지금 뭐 검사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했었던 그 조직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걸 정치로 못 푸는데 문제는 가장 큰 거는 몇 가지 이제 그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에요. 나는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뭐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불신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반국가 세력은 결국 누가 뽑았냐면 국민이 뽑았는데 그게 우리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떠한 대통령도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라든지 또 과신이죠. 그러니까 뭐 의료진 개혁도 그렇고 이렇게 국회가 나름대로 폭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대통령은 못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이 돼 가지고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 의원님께서는 이제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지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굉장히 다른 대통령과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부분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판단을 못하는 분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있어야 하나? 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고 더 나가서 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손녀가 5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한테 얘기한 게 한국에 있는 너희 패밀리는 괜찮냐. 마샬 로니까 계엄령이니까. 근데 우리 딸은 계엄령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마샬 로냐라고 하는 걸 정도로 아주 해외에서의 그 반응이라든지 우려감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지금 교수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어떤 걸 잃었습니까? 국민적 신뢰는 뭐 잃었죠. 그리고 대통령다움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건 마키아벨리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부터 대통령다움 내지는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판이었는데 어저께 이 사태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기는 틀린 겁니다. 지금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윤석열로 쓰자라고 지금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조롱입니다. 타이틀은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름만 부르면 장사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얻은 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탄핵일 거예요. 어저께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건 동의를 했지만요. 탄핵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각종 특검이 있고 국정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고요. 이것은 아마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저께 국힘당의 다수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계엄 문제를 놓고 이것도 친윤 친한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행태가 어제 보였거든요. 이건 좀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요.
대통령의 신뢰와 함께 국힘당의 신뢰도 이게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어저께 국힘당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려줘야 됐는데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도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그 친윤 의원들은 어저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신뢰를 잃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엄령 선포 요건과 절차에 부합했냐 이런 지적이 교수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헌법 77조에 네네. 규정된 부분과 계엄령 2조 2항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 내란 국가 위기 상태로 도저히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게 이제 계엄령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신 헌법 때는 국회 요청에 대한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해산만 하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은 5공화국 헌법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국회로서의 권한에 대한 계엄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뭐 대한변협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 또 특히 뭐 학계 등등에서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수적인 부분인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국회에다 그렇게 줬다는 얘기는 국회의 동의를 일단 받으라는 건데 그 국회에 대해서 지금 계엄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서 의사당에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신현님 말씀하셨는데 여의도에 사시는데 막 헬기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저께 그거 보셨겠네요. 밤에 열매대가 떴어요. 그런 상황일 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질서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계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반 국민들이한테 오는 거는 뭐죠? 기본권을 제약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권 제약을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포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뭐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우리 계엄법이라든지 헌법에서 규정된 여건을 거의 충족시키는 게 아니 뭐 거의 아닌 것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왔는 부분이고 다만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는 거는 이제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 국무회의를 거친 것 같죠. 그래서 뭐 거쳤다고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뭐 굉장히 뭐 반대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어떤 뭐 국무위원은 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거는 심의 사항이지 찬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듣고 나서 그냥 발표를 제가 계엄을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탄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은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탄핵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계엄 그 해제 표결에 상당수 국민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한 친윤 갈등이 좀 다시 노정되는 분위기인데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먼저 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 이거는 이제 뭐 일치를 봤는데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지만은 계엄이 해제된 부분하고 이게 탄핵을 추진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할 거냐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탄핵하는 것이 향후 자기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행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이득이 될 거냐를 따져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국민의힘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 판단은
탈당을 하고 그 내면 속에서는 뭐냐면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여당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면서 거국 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따지면 동부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 해법이 네. 나오질 않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신 의원님이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10달 전에 탈당을 했어요. 네, 네, 그 네. 당시에 그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서 김한길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기 때문에 무려 10개월 전에 이제 탈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때 네. 과연 당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건 친윤과 친인한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탈당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거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탈당을 결국은 할 걸로 보시는지 신 의원님 그다음에 탈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엄청나겠죠. 지금 탈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지금 현재 19%도 유지를 못할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이런 대통령을 안고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바로 이번 주 말이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국회 보고를 하고 네. 그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표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친한 세력 그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 다 모든 문제와 지금 연관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 해제는 오케이 그건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 국회의 위상을 세우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탄핵 문제는 아직까지 함구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보다는 부결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존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만약에 탄핵안이 주말 안에 표결이 됐을 때 부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거리는 더 소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탈당 문제는 또 잠시 들어가지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정부 여당의 출구는 뭡니까? 출구는 결국 언젠가는 탈당 문제에 대해서 네.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이건 시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각 총사퇴 문제, 특히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는 이건 아마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네. 지금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은 이 책임 문제에서 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지금 거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국 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각 총사퇴 비슷한 거라도 해야 되고요. 네. 내각 총사퇴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장관에는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탈당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탈당 문제는 이번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끔씩 흘러나올 얘기가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건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은 이제 한 치 앞이 아니고 1mm 앞을 볼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친윤 친한 갈등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탄핵 문제, 특검 문제, 국조 문제 그리고 이번 사태를 놓고도 청문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는 자주 하는 건데
연합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상임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방위뿐만 아니고 네. 운영위도 해야 되고 행안위도 해야 되고 관련되는 상임위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각 총사퇴 그리고 장관들 해임 문제, 탈당 문제는 네. 끊임없이 앞으로 되풀이될 겁니다. 네. 자, 신경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통령 지지율 19%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신경민 전 의원,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님,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 중에 뭐 탈당 얘기를 하시다가 자 어느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냐면 이제 이번 이틀 후 사흘 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표결, 탄핵 소추안 표결. 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치적인 실리나 향후의 그 행보로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의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6인 체제는 지금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한테 그건 결과를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결국은 뭐 3명의 헌법재판관을 결국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와서 결국은 탄핵이 되면은 대선 2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 간다고 한다면 6개월 내에 다시 대선을 치렀을 때 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 주도권은 완전히 이제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탄핵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하튼 시간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번 만약에 표결이 있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계엄 해제 때랑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계엄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규정을 지은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저께 사태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뭐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은 당사에 남아가지고 결국 표결에도 참여를 안 한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아주 제일 잘한 네.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건 뭐 별로 이론이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어요. 이것은 징계 사유도 되고요. 이건 좀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컨대 의원들 당사에 데리고 있다가 가지 못하게 했다 뭐 그런 의혹입니까? 이 조항이 있어요. 국회법에는 네. 이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고 표결을 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일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어저께는 잘 됐어요. 네. 근데 이건 이거고 이제 탄핵 절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건 교수님 말씀대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측근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건 이건 탄핵 열차에 같이 시동을 걸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내일까지 모레 또 시간이 좀 있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한동훈 대표가 대권이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권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승기를 잡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슨 그 대선 경선을 하고 또 대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시간을 좀 벌고 물론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적인 얘기를 들면서 탄핵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뭐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일치하는 면이 이거 같아요. 정권을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다. 그냥 이대로 이거를 탄핵 열차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대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영준 박근혜 교수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6개월 만에 만약에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 정권이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전혀 불리하죠. 왜냐하면 예.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 지금 뭐 10%대로 나와 있고 또 하나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요. 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지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제 선거 정치 과정을 연구를 하니까 2020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지표를 많이 쓰냐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걸 꼭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2020년도에는 현직이 트럼프였었지만 30% 아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출구조사 끝나고 나니까 2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게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어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은 이거는 친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느냐라고 다시 잡아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장외 집회 분위기가 그동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 주말 장외 집회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현재 민주당 소속은 아니시지만 신 의원님 좀 듣는 얘기는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공을 할 건지 전망되세요? 지금 굉장히 그 탄핵 열차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상보다 지금 더 빠르고요. 뭐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오늘 자정을 넘겨서 보고하고 바로 72시간 안에 투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초고속 스피드 지금 하여튼 최고 높은 속도로 가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고 이거 지금 분위기 좋을 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좀 존재합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그래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아. 이건 엄청나게 잘못했고 특히 어제 그 사태로 해서 이건 좀 아니야. 대통령 다움도 잃었어. 그런데 이걸 탄핵으로 물러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 이건 이런 또 기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국힘당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봤거든요. 어떻게 넘어지고 다치고 괴멸하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탄핵이 굉장히 스피드가 높아서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그 전술 전략으로서 올바른 것이냐라는 건 지금 아무도 또 이 얘기를 못 해요. 조금 템포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좀 보고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에스컬레이트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모기 소리만큼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좋은 표정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후딱후딱 빨리빨리 뭐 하여튼 가보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보다는 스피드를 낮추는 것이 국민들 설득하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원내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20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200표 이상을 과연 이런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거리에서 이번 토요일 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봐라 분노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조금만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플랜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플랜 A. 그거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여튼 해서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것이 이제 플랜 A고 플랜 B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나오더라도 지금은 12월이더라고 하더라도 내년 6개월, 9개월 후에는 이게 끝이 날 수도 있다라면 그 상황까지 시한 벌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2심에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플랜 B이기 때문에 그 플랜 B 속에서는 당연히 경쟁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김부겸 뭐 전 총리도 있고 뭐 김동연 지사도 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이런 속에서의 나름대로 경쟁 체제가 있고 결국 피선거권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요동이 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변수라는 말씀이세요? 플랜 C는 뭐냐면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을 교체시킨 다음에 사면복권 받고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8년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플랜을 짤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탄핵이 안 돼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분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려면 뭔가 새로운 걸 가져가야 되고 분당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왜? 나중에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일사불란하게 가가지고 5개월 6개월 내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이걸 너무너무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뭐 6일인가요? 6일 정도에 지난 그 탄핵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통과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김영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관련 개요 말씀드립니다. MBS의 전국 지표 조사고요. 엠브레인 리퍼블릭 등 4개 기관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데 약간 말씀하셨는데 비명계 움직임도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공고해 보이는데 좀 변혁기라는 생각인지 되게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는지 김경수 전 지사가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귀국하겠다 밝혔고요. 김동연 지사도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잠룡들 아무래도 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11월 15일, 25일 이제 판결을 보고요. 뭐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하나는 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2심이 아무리 재판을 늦추고 방해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쯤 2심이 나오게 되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2건이나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판들 또 새로 기소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나 어쩌나 하는 그 시한들이 요새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친명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플랜 B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여기저기서 흘러나와 가지고 뭐 김씨들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삼총리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어저께 밤에 이게 모든 일들을 다 헝클어뜨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탄핵을 이제 이번 주말 안에 표결을 하게 돼서 만약에 탄핵이 표결이 가결이 돼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상황은 바뀌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또 재판대로 굴러가거든요. 김건희는 김건희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어저께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후딱후딱 정리하자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번 주 표결을 또 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방 그렇게 쉽게 뭐가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선거법에 이제 1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거가 이제 꼭 뭐 이제 우리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633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3개월 뭐 좀 지나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위준교사 문제와 관련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준교사는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지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응고 이상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할 텐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위준교사 문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뭐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뭐 6개월까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3, 4개월 내에 만약에 이게 탄핵이 가결되지 않고 기각되면은 3, 4개월 내에 다시 한번 요동칠 거다. 한국 정치판이. 그래서 2심까지만 딱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민주당은 공포를 올 수가 있는 거죠. 피선거권 박탈되는 만약에 형이 나온다고 한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이건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참 뭐 좀 뭐 굉장히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어유, 그건 뭐 우리 저 이재명의 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막 그런 말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는 워낙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지금 개헌 선거할 걸 생각을 했나요? 전혀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좀 차분하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미 연방 하원 그 앤디 김이 얘기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은 결국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그건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된다. 어떤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된 힘이 아니라 서로 힘싸움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의미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정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감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판사를 건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지나치게 대선 게임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선 게임의 시각에서만 그리고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보자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지 오늘 하루 긴장하며 지켜보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먼저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침 여의도 증권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는데요. 45년 만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증시를 열지조차도 새벽까지 미궁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7시 반께에 정상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97% 하락한 2,450.76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때 2.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차차 낙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1.44%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현물과 선물시장 모두 합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7,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98% 하락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금융주들이 5, 6%씩 급락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동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주로 꼽히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1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정치인 테마주도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묶인 대상홀딩스 우, 덕성우, 태양금속우 등이 상한가로 치솟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묶인 일성건설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사이 1,440원대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오전 1,418.1원으로 시작을 해서 차차 안정을 되찾아갔는데 현재 1,413, 1,414원 안팎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네. 자, 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금융회사들이 새벽부터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여파 때문에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들 출근과 동시에 긴급회의 열어서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이제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정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현금을 보유하려고 예금에서 돈을 빼가는 뱅크런,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각종 시장 도란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고 금융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금융사고 같은 것들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시중은행들 모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전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당분간은 좀 비상체제 이어가면서 유동성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또 IT 보안 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융지주 회장들이나 은행들들 모두 이와 관련해서 이 조직 내 고삐를 단단히 죄는 모습이었고요. 새마을금고와 신협저축은행 등 이금융권도 밤새 비상근무 돌입하면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평소와 같이 문을 연 은행 점포에서는 하루 큰 혼선은 없었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큰 혼선은 없었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졌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자, 네. 증시와 환율, 채권 시장까지 당분간 계엄령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죠.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방침을 밝혔고요. 채권시장,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기업보험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서 안정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늘 오전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한은이 임시금통위를 연 게 2021년 6월 이후
그러니까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지금까지 임시금통위가 열린 게 10번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은은 내년 2월까지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하죠. 이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RP 매입이라는 건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가 다시 사가는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유동성 조절 장치입니다. 한은이 RP를 매각해서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데 역으로 이렇게 RP를 매입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무제한 매입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얼마나 좀 급등락하느냐에 따라 사실 매입 규모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지난 2020년 이 코로나19 때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그때도 이제 한은이 RP 매입을 좀 긴급 나섰었거든요. 근데 당시 RP 매입 규모가 각각 22조 9천억 원, 13조 2천억 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 이번에 비정례 RP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규모가 작을 거다. 이게 일단 한은의 시각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금융시장 충격은 예상보다는 여파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원화값 변동성이 커질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고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뭐 자금 조달의 난항을 겪다가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대외 신인도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충격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실탄을 마련한 건데 참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50조 원에서 60조 원에 달한 유동성 공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네,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인터넷 은행은 아침까지도 이제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주로 그랬습니까? 네, 이게 밤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참에 이제 뭐 달러를 매도한다든지 뭐 내지는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뱅크의 외환 사고 팔기 서비스가 간밤에 이용자 폭증으로 먹통이 됐습니다. 오전 1시 40분께에 토스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기간 외환 거래의 폭증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면서 한시적으로 토스뱅크 외화 통장을 통한 외화 환정 거래, 모든 외화 입출금 거래가 중지된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아침까지도 복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제휴은행인 K뱅크 같은 경우에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에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이 몰렸고 그 여파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업비트,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전 2시부터 9시까지 시스템 점검을 사유로 해외 계좌 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밖에 별다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이와 다르게 일부 인터넷 은행들 서비스가 좀 차질을 빚은 건 사용자 쏠림 현상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뭐 대형 시중은행장들 주재로 해서 오늘 긴급 점검 회의 진행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에서도 IT 관련 전산망 관리 현황을 좀 최우선으로 점검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좀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쏠림 현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는 걸 오늘 상황에서 좀 알 수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면에 새벽 배송을 포함한 물류 서비스 여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엄령이 선포되기는 했지만 이제 과거의 계엄령처럼 통행 금지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 배송 같은 물류 피해는 뭐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뭐 항만과 선박 운영 같은 경우에도 밤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출 역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이번 계엄령 여파가 찬물을 끼얹을지 이 외식업계와 유통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지난밤에 상당수 음식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 10시 반에 기점으로 해서 배달 주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사람들의 공포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이 아주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소비 심리에 민감한 자영업 시장에서는 이제 전국 변화로 행여나 이제 선거판절 특수,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할까봐 이 후유증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뭐 집회 시위가 주로 열리는 뭐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라든지 뭐 국회가 가까운 여의도 쪽 뭐 이런 쪽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연말 장사는 다 끝났다. 이미 뭐 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사실상 시장과 경제에 내린 계엄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네, 시장과 경제 내린 계엄령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호전되는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악뮤의 집에 돌아오는 길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